이 전시를 도대체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뭐 한 2년 걸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제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여러분들도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다 이해는 하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미술관 전시라고 하는 거는 1년마다 돌아가요, 예산이.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주어져서 땡 하고 달리는 게 전시이긴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시가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은 1994년에 2월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민중미술 15년 전이라고 전시가 있었어요. 끝나고 그 이후에 거의 연구는 됐지만 좀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전시들이 거의 없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전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배님들이 해야 될 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89년 끝 무렵에 미술운동에 이렇게 슬쩍 다리를 하나 살짝 담갔다가 뺐어요. 예, 아시겠지만 80년대 이제 87년부터 88년, 89년, 90년이 굉장히 그 데모가 심했고 민주화운동이 극심했던 시기여서 데모에 지쳐가지고 고향이 전남 신안인데 쉬려고 목포에 갔다가, 목포에 또 문 앞에 갯돌이라는 제 선배들이 너면 뭐해? 돌아서 같이 해.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딸려간 게 그 문 앞에 안에 미술패 대반동이라고, 그게 저의 이제 소집단 미술운동에 직접적인 참여했던 짧은 경험이에요. 1990년 11월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걸 하다가 딱 한 1년 정도 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저한테 화두가 돼버렸어요. 전시 포스터를 만들 때 이 전시 디자이너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시 디자이너를 사실은 처음에는 젊은 청년 디자이너랑 협업하려고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만나서 한번 이렇게 그 전시 컨셉을 얘기를 하고 그 시안 하나를 받았는데, 도저히 제가 생각한 그 컨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저하고 이렇게 같이 늘 작업을 했던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디자이너하고 만나서 보통 하루를 그냥 온전히 전시 얘기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잡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을 너무 완벽하게 잘 구현해낸 이 첫 번째 장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사실상 소집단 미술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 다 담겨 있어요. 예컨대 소집단 미술은 민중미술사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지만, 그 시대는 대체로 소집단들에 의한 미술운동이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민중미술인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로 수렴되어 가면서 나중에 민중미술사라고 하는 그 개념하에 소집단들이 다 일종의 그 역사의 전사까지를 다 포함하면서 1979년부터 1994년까지의 미술운동을 민중미술운동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초기에는 80년대 초기에는 민중미술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다양한 그룹들의 활동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왁자지껄한 야단법석이 여기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소집단들이 그렸던 이미지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요. 예컨대 맨 밑에 손을 잡고 이렇게 강강수월래 추듯이 추는 춤이 저게 동학 농민들이거든요. 예, 동학도들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은 그냥 미술운동이 아니라 정치운동이기도 했어요. 사회를 바꾸려는 사회 변혁운동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신명나는 춤을 추는 동학도들을 배치를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노동자 농민이 또 중요한 그 민중의 주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들을 저쪽에 앉아서 배치를 한다든지, 그 아래 여성들이 보이잖아요. 여성들. 당시에는 또 여성운동, 그러니까 지금의 페미니즘이 태동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주의 집단, 여성주의 미술을 추구하는 그림패도 등장했어요. 둥지라는 그룹이. 예를 들면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미술은 그러니까 그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회원하는 일종의 그 뭐 회원꽃 춤을 추는
분이 늘 맨발로 춤을 추던 분이 서울대 이혜주라는 그 춤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시청 앞에서 맨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나갔죠. 뭐 이런 거 전봉준 등장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전통에 대한 새로운 그 재해석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미술동인 두롱 같은 그룹에게. 그래서 민화라든지 불화, 괴화 이런 이제 새로운 그 현대 미술에서 우리 것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이 때 시자에 볼 시자거든요. 뜻은 이런 거예요. 시대의 한복판을 꿰뚫어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그룹 이름이기도 해 실제로. 시점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의 이름을 따서 전체적으로 소집된 미술운동 전체를 그 시대의 어떤 복판을 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제가 미술의 눈이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했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발을 한번 담갔다 뗀 그 시기부터라고 생각하면은 좀 너무 거짓말 같고 실제로는 딱 2000년 제가 큐레이터가 딱 되던 해가 200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큐레이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화두가 시작이 됐어요. 민중미술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딱 10년쯤 됐을 때 2010년이죠. 그러니까 한 2008년부터 기획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기획이 들어가서 연구자들하고 2009년에 현발 콜로퀴움을 했어요. 아트선재센터에서, 선재아트센터에서. 그리고 2010년에 현실과 바른 30년을 가나 인사아트센터, 가나아트센터가 운영하는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전관에서 현발 30주년 전시를 했어요. 이 계획은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979년에 소집단 미술운동에 중요한 세 개의 그룹이 탄생을 했어요. 그들이 제일 윗세대예요. 하나가 이제 9월에 두 개가 결성이 됐는데 전남 광주에서 광주 자유미술인 협의회, 서울에서 현실과 발언, 그리고 12월에 수원에서 포인트라는 그룹이 창립전을 했어요. 광주, 수원, 서울 이 세 군데 79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9년, 그래서 2009년에 한 거예요. 2009년에 그들이 결성했던 시기를 역추적해서 9년에 콜로퀴움을 시작하자. 근데 광자협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광주에 내려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현실과 발언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지해주고 동참해주고 기획위원을 같이 짜줬어요. 안규철 선생님이라든지 뭐 윤보모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선배님들을 다 리드해 주셔서 이대범, 김준기, 김종길, 김지연, 홍지석 이 5명이 이제 그 그룹핑을 해가지고 5개의 파트로 쪼개서 인사아트 센터 각 층별로 전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라는 이제 책을 묶어냈죠. 3년 후에. 그러니까 콜로퀴움이 있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982년에 중요한 그룹이 또 탄생했는데 임술련이라는 그룹이에요. 제일 긴 그룹인데 이름은 임술련 98,992에서 이 그룹 명이에요. 근데 82년에 이제 만났죠. 임술련 선배님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연구자들을 다 배치하고 이렇게 수렴해 가는 와중에 연구가 중단이 됐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시대는 늘 함께했으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한 30년, 40년이 돼버렸잖아요. 다른 길을 가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시대를 조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철학이 다 바뀌어 있는데, 그죠? 그 시대에 물론 같이 했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연구자에 대한 또 호불호의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계속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연구가 중단이 돼서 2012년에 그런데 원래 2012년에 임술련을 그래서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게 다 10월달 전시예요. 그래서 동료 후배들하고 아싸라비아 프로젝트라는 걸 그냥 아예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작은 아카이브전을 그냥 터뜨려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2012년에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못했고 이걸 2013년에 이걸 하고 첫 번째 한 게 현실동인 제1선언
현실동인 전이라는 게 1969년 10월 25일에 서울의 그 신문회관이라는 데서 전시를 딱 하려고 했어요. 4.19 10주년 준비하는 전시였는데 서울대학교 4학년들 했어요. 오윤, 임세택, 오경환. 근데 4.19를 다뤄 1969년에 박정희 때 서울대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겠죠. 재말린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잘못했다가 다 모가지 날아가는 거죠. 하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그게 되겠어요? 그 오윤의 아버지는 소설가 오영수 선생인데 오윤을 불렀다가 엄청 혼을 냈어요. 그림을 다 쫙쫙 찢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전시가 불발이 됐는데 김지하라는 이 탁월한 당시 29살 청년 김지하가 굉장히 선배였어요. 이들의 선배가 불러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너희들이 하려고 했던 이것은 기록을 남기자. 3일 밤낮으로 선언문을 써요. 현실 동인 멤버들을 위한 제1선언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책자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배포, 각자 나눠 가져요. 그리고 10년 후에, 1969년 10월 25일이니까 1979년에 멤버들이 오윤이 현실과 발언에 들어가거든요. 현실과 발언 멤버들의 다 스터디하는 거예요. 현실동인 선언문을. 장문의 선언문이에요. 여기에 예술은 현실의 반영이다. 이게 제1태제예요. 그래서 이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실 적응주의자 이런 게 아니라 현실 비판이에요. 현실 비판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봐야 된다고 하는 미학적 선언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주의라고 하는 개념어가 이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80년대 미술운동의 중요한 발화점을 만들었어요. 불씨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미술동인 두롱도 그걸 스터디했고 광주 그 광자연 멤버들도 그 김봉주 선배가 또 데려가고 황석영 선생 집이 그 광주에 있었어요. 김지한 선생님 고향은 목포였고 그러니까 광주 쪽에서도 그 문건을 읽고 서울에서도 이 문건을 읽고 이 문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발화점이 됐던 이 선언문을 아예 완전히 공개하고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나눠갖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스터디한 자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이때 2010년 현실과 발언 준비할 때 원본이 나온 거예요. 그걸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껍데기부터 뒷 껍데기까지 그냥 페이지를 싹 다 스캔을 받아서 이걸 A3로 딱 출력한 다음에 그걸 전시장에 다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들고 하는 마이크 있잖아요. 확성기 있잖아요. 확성기 들고 그 선언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렇게 2012년 이걸 하고 2013년에 임술련 아카이브 전시를 수원에 있는 대한공간 눈에서 2개를 했어요. 그리고 1984년에 경인미술관에서 미술동인 두롱이 창립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롱 콜로퀴움을 했어요. 1년간에 걸쳐서. 왜냐하면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명이 넘어요. 여기 멤버들이. 그래서 매주 저 합정동 사거리에 있는 힐스라고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날 선배님들 모셔서 PT하게 하고 그걸 다 녹음을 하고 녹취를 뜨는 작업을 했어요. 6년 만에 올해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그냥 녹취록을 풀면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미술사 연구 자료로. 팩트 체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사람 이름 체크하고 연도 맞는지 장소 맞는지 공단이 갔다는데 그 공단 이름이 맞는지 그죠? 다 크로스 체킹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 긴 시간이 걸렸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2010년에 경기아트 프로젝트 경기도 힘이라는 이제 전시를 제가 기획했었어요. 이때 아카이브 전시를 같이 꾸렸어요. 사실은 제가 하는 기획 전시는 아카이브가 없이 기획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임 선생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경기 일본국도라는 전시를 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아카이브가 아니라 큐레이터스 룸을 만들어서 내가 봤던 책들을 그냥 테이블에 다 올리고 사진 찍은 거 다 붙이고 해서 작게 한 공간을 큐레이터가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전시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 과정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글 쓰고 책 보고 그리고 80년대 자료들을 이제 헌책방을 뒤져서 모으고 그래서 사실 제 방에 제 집에 이제 2개의 방에 80년대 이 자료들이 많아요. 미술 자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문화운동, 예술운동, 정치운동, 사회운동 이게 다 짬뽕했기 때문에
책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술 잡지를 봐야 2개 뭐 이거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언젠가는 내가 이걸 하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8년이 그러니까 1018년 고려 현종 때 경기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 천년, 경기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 1000년을 기념하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이제 경기문화재단이 맡겼고 그 총괄을 제가 하게 됐어요. 사업을 다 짰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재단 안에서. 그래서 다시 미술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대표이사께서 전시는 가지고 가세요. 김종길 팀장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그러지요. 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미술관에 복귀하면서 경기 천년 도쿄 페스타 경기 아카이브 지금이라는 전시를 그 경기 상상 캠퍼스라고 있어요. 수원역 뒤에 도보로 한 15분 거리인데 옛날 서울대 농대 자리가 있어요. 그 이제 한 12년 정도 이렇게 폐쇄돼 있던 버려져 있던 캠퍼스를 그걸 살리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살려야 될 그 공간을 약식으로 살려서 한 56개 이제 방이었는데 그걸 아카이브 라키브미 형태로 채우는 전시를 했어요. 성원 선생이 3번을 왔나 2번을 왔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제 후배 큐레이터 3명,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또 교육 쪽 해서 전시를 만들었고 이제 이 방대한 이게 뭐 자료만 한 6,000점이 넘게 나왔으니까 이 방대한 전시를 딱 하면서 소집단 미술운동 희귀본 자료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이 전시 기획서를 썼어요. 왜냐면 이제 사업 계획을 올려야 예산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할 때쯤 요거를 다시 기획을 해서 그 미술관 성격에 맞게 시각예술만 딱 띄워서 80년대 미술운동으로 정리를 하겠다. 경인, 경수 지역만. 미술운동이 전국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80년대는 서울, 경기, 인천을 따로따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작가들이 경기도에 사는 경우가 많았고 현장 미술운동으로 나갈 때는 대체로 서울 외곽의 공단들이 많아요. 인천공단, 부천공단, 뭐 시화공단, 반월공단, 안양, 그죠? 기영도의 시도 다 안양의 공단이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단 지역으로 현장 미술들이 투입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작가들이 작업을 하지만 대체로 현장과 결합되어 있었고 작업실은 경기도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지만 부천, 인천, 안양, 수원 뭐 이런 지역이 활발하게 이렇게 연계되어 있던 미술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여기 머리에는 경인, 경수 지역이라는 게 타이틀이 들어가요. 이게 그 처음 했던 2018년에 했던 경기 천년 도쿄 페스타예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2017년에 베니스 비엔날레부터 카셀 도큐멘타, 그 다음에 그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다 둘러갔어요. 그때가 또 해돌이가 딱 맞은 해여가지고 이제 저는 카셀 도큐멘타에 그 도큐멘타 아카이브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전시 말고. 그게 1957년인가에 설립이 됐는데 정말 아카이브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그걸 이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연구소를 아예 발전시키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큐멘터리에 참여한 많은 작가들의 자료를 그냥 한 자료만이 아니라 그 작가들 전체의 자료를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전시가 펼쳐지면 기사화된 것들 또 그 작가의 프로젝트 과정에 찍은 사진들, 슬라이드 모든 걸 다 디지털라이징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그 충격을 좀 먹었어요. 아카이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전시가 전시기도 하지만 경기도에 제안하는 경기도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제안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장기적으로 경기 아트 아카이브든 경기 컬처 아카이브든 뭐든 정말 아카이브라는 게 필요하고 그걸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제안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일종의 그러니까 아카이브 센터처럼 비춰지게 또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좀 압박감도 있었어요.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게 라키비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상이 없어요. 라키비움 하면은 1층은 도서관, 2층은 박물관, 3층은 미술관, 4층은 뭐 이런 건가? 뭐 이렇게. 아니, 섞어야죠. 라키비움은 이게 섞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장에다가 이렇게 책이 있으면 여기 막 전시 작품이 같이 있고 영상이 같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경기 문학 섹션이에요.
8개 주제가 다 들어왔어요. 시각예술만 아니라 문학, 사상, 철학, 뭐 문화재, 또 뭐 경기도에 관련된 뭐 굿, 뭐 이런 다양한 경기 문화와 관련된 8가지 주제의 섹션을 여기에 이제 아카이빙을 했어요. 제가 경기 문화재단 전문위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 문화 전체에 대한 이제 상이 어느 정도 잡힐 즈음이었어요. 제가 2000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경기도에서만 이때까지 한 18년, 19년을 경기도에서만 큐레이션을 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뭐 사상 철학은 계보가 보여요. 뭐 다산 정형근만 있는 게 아니고 율곡 이의도 있고 뭐 많아요. 각 지역별로 실학하면 성호 이익이 태두가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을 알기 때문에 자문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사상 철학 파트의 중요한 서적들 뭐 문학만 제가 너무 방대해서 11차 회의를 해서 작품을 엄선하는 뭐 과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아까 만든 포스터 같은 디자이너예요. 이게 폴더예요, 폴더. 수만 개의 폴더가 쫙 열리고 있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아카이빙 폴더들이 경기라고 하는 한자를 만들고 있는 이런 거고 그 한자 위에 이제 다양한 실체들이 쌓이는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전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시를 앞두고 정말 우리 큐레이터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럴 정도로 제가 밀어붙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전시 오픈할 때 이 전시의 성격에 맞는 신문을 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국도 때 처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로. 여기는 포스터고 뒤집어서 보면 신문이고 뭐 이런 거를. 근데 그게 80년대에는 보편적이었어요. 80년대에 타블로이드 판형의 신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홍보 수단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서 이때 본격적으로 그걸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아카이브 신문이거든요. 한 페이지짜리가 아니에요. 어떤 12페이지, 24페이지까지 방대하게. 그래서 큐레이터들이 다 하나씩 맡아서 꼭지를 다 써라. 편집장 역할을 제가 하지만 컨셉은 제가 잡고 또 저도 원고를 쓰고 사진을 모으고 미리. 그래서 전시 오픈 때 일단 아카이브 신문 1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제 이건데 아카이브 전시를 보통은 그냥 쇼케이스 안에 자료 넣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거는 아카이브 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전시를 준비한 큐레이터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자료로서 비춰지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게 무슨 맥락 속에 어떤 자료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그 자료의 문맥, 컨텍스트를 잡아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장치가.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그물꽃 전시 길잡이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물이 처음 커면 걸릴 날이 있다. 이게 우리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아카이브들을 링크시켜서 그 링크된 아카이브들이 어떤 주제 속에서 펼쳐져 있는지를 따라갈 수 있는 길잡이,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거를 맵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이사이 이제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주로 요거는 이제 기획에 대한, 전체 기획에 대한 신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내용으로 기획됐는지, 파트, 섹션 8가지 주제는 뭔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문학이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문학, 사상, 또 문화재 관련, 또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각각에 잡았죠. 그래서 이 전시장 입구에 딱 들어가면 그냥 들고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숨길 필요가 없어요. 보통 모던한 전시들은 그냥 캡션도 안 다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 전시의 성격에 맞게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특히 아카이브 전시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때 이제 보시는 바처럼 그 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희귀 자료 모음집을 별도로 그래서 만들었어요. 자료가 나왔고 소집단 활동 섹션을 별도로 전시장 안에 꾸렸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는 큰 방 하나를 제대로 꾸려야겠다고 해서 이때 스타트가 살짝 된 거죠. 자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경기에 그 아카이브 전시에서 요거에 나왔고 요걸 다시 다 돌려줬어요. 돌려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집단으로 다시 쫙 펼쳐서 짜야겠다고 이때 이제 생각을 구상을 이때 한 거죠. 다시. 전시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이제 주로 사상방 저쪽에 사상방이 있고 이쪽이 이제 경기 문화재와 관련된 1000년 동안의 경기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한
31기 시군의 주요 도서 자료가 작가들이 만든 거중기예요. 다산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 여기 한탄강에서 나온 돌인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의미를 잡아서 전시를 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실제적인 그 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의 어떤 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공간 구성이라든지 또 자료를 어떻게 배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전시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보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했던 경기도의 힘이라는 전시예요. 이때도 제가 그 관람객을 위한 이 전시 작품 해설집 같은 걸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아카이브 북을 만들었는데 이 전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참 젊은 나이였는데 저 이거 딱 오픈 때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초대 작가는 240명. 그 어씨 한 명 데리고 일을 했어요. 약간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전시, 그러니까 이제 전시에 대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큐레이터로서 아마 큐레이터로서 정식으로 큐레이터가 뭔가를 배웠던 세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문화시설 경영학에서 미술관 경영학으로 석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전시 유형의 몇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그 형식들을 여기다가 몇 가지 계속 막 적용했던 경험이 막 나요. 예를 들면 쌀농전 같은 성격을 막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뭐 작품 하나 걸어놓고 벽에다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뮤지엄 안에 대한공간 6개의 집을 아예 졌어요. 집을 6개를 짓고,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대한공간 청년작가, 그 다음에 31개 시군의 중요한 작가들을 매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아예 그 전체의 전시 공간 안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전시를 이렇게 설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카이브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작은 방 2개인가를 온전히 아카이브로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일종의 미술의 난장 같은 형태였고, 이것이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다양성, 제가 이제 표현을 이때 아메바 컬처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고 확장되고 수렴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경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 그런 거죠. 그냥 다양체, 생성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메바 컬처라는 개념으로 이 전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경기도 힘 아카이브 북이었어요. 이게 최초로 아카이브 북을 만들어 본 경험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희귀 자료집이고, 이게 경기 천년 도큐페스트 아카이브 북이 요거예요. 이때 방대한 아카이브 북을 처음 만들어 봤어요. 이게 처음, 요거는 그 페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글자 포인트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내용은 방대한데 그때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만든 아카이브 북이었고, 이때는 이제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쌓이니까 제대로 아카이브 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를 그 전시 한 3주, 끝나기 3주 앞두고 한 팀을 6명을 한 팀을 짜가지고 경기 천년 도큐페스타 때는 전시장에 투입을 시켰어요. 그걸 안에 컨셉처럼 사람들이 그냥 관람객이 스캔 띄고 있는 거 다 보게 그냥. 또 이것도 한 아카이빙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게 희귀본 자료집은 그 전시장에서 계속 스캔 작업을 하는 과정이 공개가 됐고요. 요거. 그리고 도록이 별도로 작품만 모은 도록이 나왔고요. 이 컨셉이 그대로 시점으로 넘어가서 요게 시점 아카이브 북. 요게 900페이지, 두 개 다 900페이지, 한 1000페이지를 넘어가면 이게 부서진대요. 이게 떡제본이. 그래서 1000페이지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딱 그 맥시멈 안에서 책을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도록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그 자료 해제집을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전시 끝나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